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벵고르님, 교대 근무자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알차게 해주는 시선집중. 일하느라 시선이 귀로 집중을 하고 있지만 곧 퇴근이라 좋습니다. 종배형 더마카 청취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주야 막교대 하시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곧 퇴근이시라고. 주야 막교대 정말 사람이 힘든데 일하기 정말 힘든 게 주야 막교대거든요. 생체 리듬이 많이 파괴되고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기력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력 챙기는 방법이 뭐냐? 시선집중과 함께하는 겁니다. 엔돌핀이 돌 겁니다. 네, 민망해라. 그러니까요. 네, 고개를 못 들겠네요. 네. 김용길님은 집에서 보다가 오늘은 심근경색 시술하고 병원에서 봅니다. 아이고, 큰일 나실 뻔했네. 아이고, 근데 병원에서도 시선 집중을 챙겨주시니 참 너무 감사하네요. 네. 얼른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네. 에라이님은 전북 전주에서 출장 와서 전주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시선 집중. 전주로 출장 가셨다고? 출장 가셔서 저희 방송국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소개 여러 번 있었죠. 네. 그렇죠. 병원에서도 듣고 출근길에도 듣고 출장 가서도 듣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방송. 찰거머리 방송 되시겠습니다. 네, 제이비 오늘 금요일이라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저는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네, 낯간스러운 멘트를 잘하시네. 정석훈 님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직 후 경황이 없어서 출근길 듣기만 했어요. 그래도 변함없는 촌철입니다. 종배형 독감 조심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방비 잘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코로나 걸리면 또 격리돼야 되잖아요.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우리 촌철님들도 코로나 조심. 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북한 무인기 문제를 저희가 여러 차례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제 특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죠. 용산이 뚫렸다. 이게 어제 한 조간 인류엔에 실려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어제 국정원이 국회에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죠. 용산 대통령실, 즉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것을 그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신 건 아닙니다. 네. 두 분의 말이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긴 하죠. 네. 대통령실도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이지 경호구역을 침범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행 금지 구역을 왜 설정합니까? 금지잖아요, 금지. 그렇죠. 금지를 어기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칙이 뭐냐면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1단계 교신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아니면 바로 무조건 사격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오면. 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일주일 뒤에 지금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이지 경호 구역을 침범한 것이다. 비행 금지 구역은 지금 반경 3.7km로 되어 있다고 하고 경호 구역은 500m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3.2km 그러니까 무인기가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진입해서 경호 구역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네? 3.2km 날아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고요. 그러면 그동안 대비 다 합니까?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지금? 무조건 사격은 관두고 진입한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게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구멍이 뚫려도 뻥 뚫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C님은 이번에 테스트하고 정말 무기나 화학물을 실은 전투용 무인기 띄우면 어쩔 뻔했나요? 라는 또 걱정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여야 국방위원 차례로 연결할 거거든요. 여기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당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해 온 사람이 당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입니다. 네, 불출마 결정은 대통령과 논의할 사안도 아니고 나 스스로 결정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언을 두고 모든 언론이 친윤 후보 교통 정리, 누구로 정리 뭐 이렇게 하던데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자, 먼저 이전부터 짚어보죠. 대통령 최측근의 지도부 입성은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명분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최측근의 지도부 내지 대표 메이킹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장제원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른바 김장연대의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제원 의원의 활동까지 정리가 됐다면 대통령 최측근 그룹의 중립화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 최측근 그룹의 단일화, 오히려 대통령 최측근 후보 그룹의 단일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김기현 밀어주기로 정리가 된 거 아니냐는 언론 분석이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 점도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권 욕심을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네. 이걸 두고 유승민 전 의원 비판으로 해석을 하던데 그 대상이 유승민 전 의원뿐일까요? 안철수 의원은 대권 욕심이 없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대권 욕심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걸 막으려면 이 사람들도 견제를 하고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역시 가장 먼저로 떠오르는 사람은 김기현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리 보거나 저리 보거나 김기현 의원으로 결국은 친윤 후보가 정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완성태는 아닌 것 같다. 또 이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나경원 전 의원 때문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정리되지 않은 친윤 후보 정리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심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나경원 전 의원을 상수로 놓고 친윤 후보의 당선을 자신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철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표를 잠식을 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설령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김기현 의원에게 이의제의에 따른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라는 보장이 과연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위험한 계산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안철수, 윤상현 두 의원이 친윤 후보표를 갉아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리가 되는 건 필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의 정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나경원 전 의원을 이른바 대통령 측근 그룹이 밀어주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김기현 의원으로의 완전한 지금 단일화 정리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정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된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로 나경원 전 의원이 만족했다면 지금 이런 아주 아리송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급부를 부여할 수 있는 다른 계기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개각은 없다고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수단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풀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촌철님들 사이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의견이 지금 분분하시거든요. 하쿠나마타타님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셨고 이럴 때는 느낌적 느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김명찬님은 나경원 전 의원은 대표보다는 좀 총리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를 시켜주면 출마 안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전문용어로 점찍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권성동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저는 그것도 귀에 들어오거든요. 따뜻한 보수 같은 유약한 표현도 버려야 된다. 이래서 이른바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정강 정책을 다시 손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네. 제가 볼 때 그거는 하더라도 차기 당 지도부가 구축된 후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제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안철수 부부, 나경원 전 의원도 관저에 곧 초청이 될 거다. 그럼 윤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윤심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어야 되는 거죠. 모두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일단, 관저의 문이 다 열려 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하나 이삼님이 권성동 의원의 회견은 마치 대통령 후보 불출마 선언 같은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서운함인지 비장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얘기했으니까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네.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으로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출산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사회에 관한 대책이 잘못됐던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정책, 한마디로 강요하는 정책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돈을 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도 했는데 네. 탕감이란 단어가 좀 귀에 꽂히는데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뭔 빚을 이야기하는가 저도 궁금해서 훑어보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이 헝가리 사례를 언급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결혼하면 일단 4천만 원을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을 시켜주고 둘째를 출산하면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셋째를 출산하면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4천만 원 주겠다. 셋째까지 낳으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더마카는? 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해서 비교 사례가 없나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전남 강진군이 지난해 10월에 아주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부터 7째 아이까지 출산 때마다 아이당 매달 60만 원씩 7살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아이 한 명당 7살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총액 5,0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둘만 낳아도 1억이고요. 헝가리 사례에 따르면 셋째까지 하면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셋째가 낳으면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헝가리 사례는 4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일단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강진군이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출산율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네. 강진군의 예상이 그러니까 한 기사에 소개된 게 있더라고요. 육아수당 지급 대상자가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명이었는데 올해도 100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효과가 없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선책을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지로 지금 잡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건데요. 나경원 부위원장께서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지금 직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돈으로만 갖고는 지금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창의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가 볼 때는 성립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창의성이 없는 이유가
현실의 두터운 벽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두루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인지 요거는 우리 촌철님들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애를 돈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 평생을 함께하는 그 시간과 정성, 노력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건지 뭐 이것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 당연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진선님 그냥 대학 등록금 전액 무상으로 하세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해주셨고 데이지님은 어쩌면 이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부터 조성합시다. 성유달빛님 애 낳고도 일할 수 있는 사회 저녁에 있는 사회가 우선 아닙니까? 정철우님 네. 기사 보고 뜨악했습니다. 늦둥이라도 하나 낳아야 하나? 고민도 점점점점. 네. 최현숙님은 나경원 부위원장님 정책 내세우면서 출산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출산 대책도 궁금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그래서 당대표에 출마할까 안 할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인터뷰에서도 똑부러진 답을 안 하시던데 설 연휴 전에 출마 여부를 밝힌다고 합니다. 네. 한번 기다려보죠. 기다려보죠.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뭐 김만배 씨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김만배 씨가 주요 일간지의 중견 언론인 3명과 금전 거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겨레 신문의 간부인데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김만배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한국일보 간부인데 2020년 1억 원을 받았다는 거고 세 번째, 중앙일보 간부인데 2019년에 9천만 원을 김만배 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개인 간의 거래면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일단 지금 그 당사자들의 반론이 나왔는데요. 한겨레 신문 간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고 한국일보 간부의 어떤 해명이 나왔는데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자금 1억 원을 급하게 빌렸고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라는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중앙일보 간부 김만배 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에 8천만 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 8개월 뒤인 2019년 4월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수표로 총 9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일보 간부나 중앙일보 간부의 해명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뭐 확인을 했을 거라고 일단 믿고요. 다음 요 점을 보겠습니다. 기사 말미에 정영학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요 내용이. 2020년 7월 29일자 녹취록에서 김 씨는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요렇게 말하는 대목. 그다음에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다라는 건데 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언론이 정영학 녹취록 기초해서 보도 많이 했었거든요. 했죠. 근데 이 보도는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언론이 정영학 녹취록에 기초해서 보도를 할 때 이거는 못 봤던 건지 아니면 보도를 안 했던 건지 일단 이게 궁금하다는 점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한겨레 신문 간부라는 사람인데요. 네. 6억이라는 돈이 지금 오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파악한 부분이라면 그다음에 이 녹취록에 따르면 분양 받아줬다. 김만배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얽혀 있는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을 대신 받아준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6억이라고 하는 돈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오고 가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 내지 반론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나올지 이 기사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해서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고 또 소속사가 또 자체 조사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돈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